스루프 타임즈 2023년 3월 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 세계 최저 출산율 특집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내용이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건너뛰기를 해서 보셔도 뭐 이상은 없겠습니다. 처음 출발하는 표지로서 2023년 한일 출산율에 대한 자료 모음을 1월부터 이거 2월 말까지 나온 자료들을 좀 집계를 해봤습니다. 요것은 그 별도로 특별히 이 유튜브 숏 유튜브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나온 건데 미혼 남매인데 대부분 스포츠 경기에서 대부분 이 카메라에 잡히면은 키스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남자는 미녀와 키스를 거절했다. 요렇게 될 거를 예상하고서 이 옆에 여자는 내 누나다. 그러니까 키스를 할 수 없다 하는 재밌는 그런 상황 연출이 된 그런 유튜브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스포츠 경기는 좋아하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저출산은 세계의 종말인가 뉴스 위크지 일본판이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인구가 적어도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예는 여럿 있다. 이것은 이제 주로 서구 선진국에 대한 얘기일 것 같고요. 인구 감소를 이민과 AI에서 보완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화두가 제목으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결론 같은 얘기를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좀 물리적인 표현인데요. 인구도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로 적응하고 있는 중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50년 4명에 1명꼴로 아프리카 사람이 될 것이다. 세계는 지금 인구 폭발의 절정이다 해서 아난웨비라는 데서 또 이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2년 11월에 세계 인구는 80억 명, 50년에는 인도의 인구는 16억 명을 돌파할 것이고 현재 아프리카 총 인구는 또 약 14억 명인데 세계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50년에는 아프리카 인구도 24억 명이 넘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위기가 닥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에서 늘어났던 미혼적 한 가구의 전체의 3분의 1, 한 가구가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나 해당을 한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말이죠. 이렇다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전체 세계 인구 증가에 대해 여러 가지 악몽의 얘기와 선진국에 들어선 나라들의 고령화 및 인구 급감의 얘기가 동시에 문제로 인식되는 것 자체인 것이 이제 모순 덩어리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인구가 준다고 아우성이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인구 폭발이 현재 또 문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리버스 코리아 0.82 경고 헤럴드 경제에서 보도되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알아보면은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자들의 본능적 전략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내용은 한번 화면을 정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뭐 또 이런 비혼적에서 나온 얘기들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남녀 격차가 세계 최악 수준에 있는 근본 원인.
자, 근본 원인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 출산율 저하의 근본 원인은 뭐냐? 요런 거를 중점적으로 제가 거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테두리 사각형 테두리에 좀 잡아봤습니다. 남녀 격차가 세계 최악 수준이다. 그게 이제 뭐 경제적이든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렇다는 얘기고요. 또 여자는 가정에 충실하라고 조장하는 게 일본의 그 또 세금 세제 체제의 모델이 또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도 있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여자들의 전략인 것 같다 이렇게도 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 뭐 내용은 한번 또 좀 천천히 읽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그 해결책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입대하기 전 임신하면 군 면제, 이스라엘의 실제 여군 징집률. 이스라엘은 남녀 공용으로 공통으로 병역 의무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24개월 군복무를 하는데 다만 여성은 결혼과 임신, 종교 등으로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군대에 가는 그 비중이 한 40에서 50% 선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군대에 가면은 4% 정도만 보병과 포병, 기갑 등 전투 임무를 수행하지만은 나머지는 주로 그 행정 업무 등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 뭐 미리 참 엉뚱하다기보다도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을 올리려고 그러면은 여성 징병제도 의무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남녀가 나이는 같은데 남자들이 오히려 요즘 같아서는 남녀 평등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남자들이 사회에 늦게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자립이 여성들보다 말하면 취업을 했다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경제적 자립이 여성들보다 좀 늦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자기하고 지위가 같든가 수입이 같든가 이런 남자들을 찾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혼도 늦어지고 또한 아기도 늦게 나게 되고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고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원더우먼으로 유명한 이 이스라엘 겔 가도시라는 유명한 모델이 있는데 군 복무 다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자녀가 이 모델 활동을 하기 전이고 하기 전과 어, 모델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고 영화 배우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고 아기들이 자식들을 두 명인가 세 명 난거로 되어 있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또 그렇게 날 수도 있을 거고 또 육아 기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그게 가능한 얘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30이 지난 여자는 초고수입이 없다고 인기가 없다. 엄격한 연구 결과가 뒤늦게 커리하는 데서 소개를 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용어로 수태자본, 여자들은 남자가 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수태자본이라는 생식 능력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트레이드 오프라는 개념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내용이 첫째 논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둘째 논문도 그거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결론 같은 것이 이제 둘째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경제적인 툴을 사용해서 아이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존재가 있느냐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에, 연구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적 자본과 생식 자본의 균형이라는 입장에서 이제 그 접근을 했다. 이런 얘기고, 둘째 논문의 제목은 결혼 시장의 매칭에 인적 자본과 생식 자본의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는 그 1차 논문에서 이 거론됐던 얘기들을 조금 더 결론 삼아서 또 좀 더 전문화시킨 논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류 결혼이라는 용어는 말하자면 그 이 사회 구조가 상류층, 중류층, 그 다음에 하류층으로 되어 있다면은 그 끼리끼리 이 결혼을 하게 돼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요. 남녀 차이를 고려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가 되긴 돼야 된다라고 뭐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이런 논문을 쓴 사람이 그 다음 화면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여성 그 이 학자 교수고 또 이런 그 학자들은 좀 복잡한 해결책을 좀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그 풀어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분이 그 이런 그 글을 논문을 제출한 것이 이제 그 게재가 된 건데 이분도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대학 교수를 하고 있지만 젊은 나이에 미혼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남자가 아직 안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출산 대책과 온난화 대책 뒤에 있는 불편한 진실 정말 뭘까? 이런 얘기죠. 다른 차원의 것은 뭐냐? 다른 차원이 저승이냐? 인구를 늘린다? 이런 뭐 소제목을 붙였는데 큰 시야에서 이런 그 이 저출산 문제를 사회 인문학적인 접근보다는 공학적인 논리로 정리하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은 인구 폭발대 그 이 선진국에서는 인구가 주는 이런 거하고 대립이 돼 있는 것 같고 선진국은 감소하고 개도금은 급증하고 있다. 이런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 그 당장은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불가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생산성이라는 게 아마 그 산업 생산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하고 이게 이제 연결이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의 개체수에 자연적인 억제가 일어난다는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요게 이제 제가 또 테두리를 쓴 게 인구 감소가 어떤 그 사회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떤 그 자연적인 억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데 그럼 자연적인 억제라는 상태가 어떤 거냐 그러면은 남자들이 정자수가 준다든지 여성들의 그이 폐경기가 일찍 온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느냐 또 월경이 불순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뭔가 공학적으로 그 접근해야 되지만은 정치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언급을 안 하고 접근을 안 한다는 얘기죠. 기술 관료나 정상에서는 경향이 있는 것도 이유가 있다.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 이공 출신들이 그뭐 여기서는 공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전문가위원회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 인선은 전문가가 아니고 사실상 일반 그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 편리한 인물들이 이 선정이 돼서 어떤 그 대책을 내놓은들 그게 이제 확실히 되겠느냐? 아, 뭐 사회주의 국가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공 출신들이 그 정권을 잡아서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데 글쎄 그런데 중국은 일자녀 정책으로 그 인구가 이제 뭐 많아서 그런 거를 했지만은 지금 뭐 일본이나 이제 한국이나 일본을 뒤따라서 한국이나 뭐 이렇게 그 중국도 따라서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2022년에 우리가 일본을 따라 마신 거죠. 한국이 세계 최고의 최저 출산율을 이뤄낸 것이죠. 그래서 그 관료주의 같은 거로는 이 제조 대국에서 미끄러진 원인인데 그런 경제 활동들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결국은 경제적인 측면, 돈을 버는 문제 이런 거가 좀 힘드니까 결혼들을 안 하고 그다음에 애를 안 낳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래서 지금의 일본 사회는 지구적 공학적 문제에도 경제적 재정적 문제에도 정면으로 대하지 않고 있다. 공학적 상태에 멀어졌던 것이다. 그 정치와 언론의 무책임이 국민의 의욕을 빼앗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먼 얘기 같지만은 그것도 연관돼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치다 다츠루라는 이 사람인 모양인데 무슨 어떤 이 지필가인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의 일본의 선택은 지방 이산 수밖에 없다. 그럴 것까지 해서 자본주의 연맹을 도모하지면 안 되는가. 근데 결론은 일본도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36개 도현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우리나라는 이 노무현 대통령 때 지방 균형 발전 등등 해가지고, 지방자치 뭐 해가지고 도의원, 또 도시에서는 시의원, 그 다음에 뭐 대형 도시에서는 구의원까지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만은, 에, 그런 돈들을 과연 해야 되는 건지, 차라리 그 세비나 이런 게 너무 지금 아깝게 느껴지고요. 그런 돈들을 젊은 세대를 위한 투자로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도시 집중이 현재 어쩔 수 없이 돼가고 있다. 도시 집중이 되는 이유는 뭐 다른 그 자료에서도 또 얘기를 뭐 드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미 이 기성세대한테는 별로 현재 최저 그 출산율에 대한 해결책을 말하자면은 그 노인네들한테서 배울 것은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출산율과 함께 가라앉는 것일까? 라는 제목을 CBS 뉴스에서 다뤘는데요. 이 국가가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확대된 역할을 했는데 이게 요 내용을 읽어보면은 뭐 이 중매 같은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 한다고 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결국은 인구가 감소했고 출산율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일거 가정의 균형을 좀 결과적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산업화 이후 국가들은 출산율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산업화가 되더라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어주면은 이 출산율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 근데 감소하긴 감소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만은 천천히 출산율이 내려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급격히 떨어졌다는 게 문제죠. 한 8년간 계속해서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복지 제도를 한다 그래도 쓸 돈을 노인 대신 가정에 대한 투자를 두세 배로 늘리는 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2022년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다시 경신하다. 블룸버그에서까지도 이제 보도를 냈는데요. 그리고 넥스트 샤크라는 데서 한국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 경신했다. 그러면은 뭐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썼지만은 제가 이 빨간 테두리로는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든다. 수입은 적은데 이런 얘기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일자리도 많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부동산이 너무 뛰었다 하는 게 이제 문제죠. 아파트 가격이 너무 도시 같은데 젊은 사람들은 자꾸 도시에 몰리는데 일부 그 이미 그 결혼해가지고 그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그 기성세대들은 아파트 가격이 뛰면은 좋아라 할래는지 몰라도 속된 말로 무일푼으로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아파트 가격이 매우 높다 그러면은 애저녁에 포기를 하게 되지 않겠냐. 나 입만 먹고 살래. 만약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고양이 새끼나 개 새끼를 키우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한국 여성의 평균 출산율이 이거 33.5세로 상승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거 새우 표시가 있는 유명 유튜버가 있는데 이 그 유튜버도 이 저와 같이 출산율 0.78 참을 수 없는 그 주제 해가지고 쫙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쭉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소개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55세다. 이것은 나이가 많다는 뜻으로 이렇게 그 보여집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속어로 얘기해서 꼰대들 같은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걸 그래프식으로도 보여줬는데 출산율 최근 8년간 그 패망했다. 그럼 문재인 정권 5년도 다 패망한 거고 박근혜 정권 말기부터 시작하면은 그렇고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것은 정치를 잘했냐 못했냐 문제를 떠나서 이 정책이 어떠냐를 떠나서라도 이렇게 팍 떨어졌다. 그럼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어, 뭐 우리나라 그 출산율 차이가 이렇게 이제 급락하고 있는 거를 또 다른 그래프식으로 보여준 거고요. 또 요 그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그 이 산모 연령 기준이 33세로 매우 높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 젊음과 절망의 혼합의 결과 아니겠느냐. 근본 원인이 절망의 혼합, 이런 거 아니겠느냐. FP라는 어떤 언론 보도에서 그런 얘기도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대한민국 2030은 이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의 한계를 느낀 지 오래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인 문제로 근본 원인이 귀결이 되는 것 같이 지금 쭉 소개를 했습니다만 결국 경제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란 게 2005년에 벌써 그 오래전에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280조 원까지 투입했으나 결국은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윤 대통령실은 파격적인 출산 지원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하는 얘기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 지원책은 근본 처방이 아닌 일시적 증상이 될 소지가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YTN에서는 백화점식 그 대책을 벗어나 이 어떤 정책을 하나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 선택과 집중이 뭐다라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여군을 비유를 들어서 저는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중앙일보 쪽에 이 언론 보도 내용인데요. 인구 감소 축복이라니까 그 전문가의 주장과 허와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압축하면은 그의 논지는 인구가 줄어야 사람이 귀해진다는 데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뭐하고 그 일자리도 없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고학력자가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은 애를 적게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본적으로 사람 대우를 받고 고임금을 받으려면 수요 공급 게임이 아니겠느냐.
이미 그런 것도 있어서 그 외국 근로자, 싼 임금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역에 들어와서도 벌써 일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좀 또 다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한국, 중국, 일본 등 인구 감소 원인으로 소득, 고용, 교육 수준의 급속한 증가. 그러니까는 배운 것 많고 시간 들여서 돈을 들여서 그렇게 공부들을 하고서 이제 사회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일자리는 마땅한 게 없고 또 임금 수준도 낮고 그러니까 취업 포기를 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이런 게 있어요. 그 저출산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 이거를 그 2, 3식이네.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겸 한양대 고령사회 연구원장한테 자문을 구한 모양인데 답변은 어느 한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근데 이미 언급했듯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 지원책을 했지만은 결국은 출산율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도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유기적으로 이 연결해서 추진돼야 된다. 자, 모든 거를 이거 다 잘하자 그런 얘기예요. 모든 걸 잘해야 출산율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런 특집을 내는 것도 근본 원인이 뭐냐. 그러면 그 근본 원인 한 놈만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우선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영의 비율을 얘기해서 할 때도 저는 그 주유소 습격 사건의 비유를 들어서 유호성 배우가 아주 멋있는 대사를 했죠. 나는 한 놈만 패. 예, 요겁니다. 요거 해결. 그거 한 놈만 패는 게 과연 뭐냐. 결론으로 자꾸 가보도록 얘기를 해보죠. 일이 없으면 결혼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애도 못 낳는 거니까.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이게 2월 28일 그 어저께 바로 뉴스예요. 연봉 300만 원의 벽을 넘지 못한다. 일본 그 36개 도현의 참혹한 현실이다. 그러나 대도시는 연봉 300만 원을 넘는다 이게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도시로 가려 그러는 거죠. 그 도시로 가서 모든 그 젊은이들이 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가능성을 보고서 간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균형 발전한다고 해서 뭐 어떤 그 대기업 본사를 뭐 그 어디 지방으로 옮기고 뭐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까지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어떤 기회가 생기는 거지 딴 게 아니다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보도 내용은. 그리고 또 어저께 그 일본은 그 2020년에 일본이 그 최초의 80만 명 이하 충격 저출산 대책의 과제 선적으로 전도 단안한 이런 제목으로 또 뉴스가 나왔어요. 처음으로 그 2022년도 출생아 수가 79만 9,728명으로서 통계사상 처음으로 80만 명이 밑돌았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는 2022년도에 출생아 수가 25만 명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인구의 이 비율 때문에 그렇게겠죠. 그쪽은 인구가 많고 그런 거니까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두 번째 출산의 벽이 뭐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애를 키우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기시다 총리도 1월 23일에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지원책들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표현했듯이 백화점식, 나열식 이 정책이기 때문에 돈만 썼지 과연 그게 이제 그 근본 원인 처방이 아니고 증상 처방이 될 확률이 높지 않겠냐.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 칼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어피니언 이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아까 얘기한 저출산이 축복이래도 라고 그 표현한 그 왕펑이라는 사람은 세계 인구가 계속 증가하거나 유지돼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필연적인 세계 인구 감소를 거스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라. 이거를 거기에 적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덧붙여서 그 국회의원 평균 연령 55세도 문제다. 이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당대의 그 꼰대들의 이해관계, 권력, 그다음에 이권 이런 거 가지고 이 나라의 운영을 하니까 무슨 뭐 인구를 위한 무슨 위원도 있고 뭐 하긴 하겠지요. 그게 이제 전체 담론으로 주제로 나오질 않고 하나의 그 가지치기 정도의 그 주제로서 뿐이 다루지를 않는다 하는 얘기죠.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생존과 국익은 후대를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이어야 한다. 아, 자, 그게 뭐이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스스로도 해봅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근데 근본 원인을 알아야 근본 대책도 세우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코끼리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는 거하고 똑같은 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대통령실이 무슨 용 빼는 재주로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강구할 역량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져보면서 해결책을 좀 찾아보는 건데요. 소크라테 테스식 질문법. 나훈아가 했듯이 테스 형이라는 노래도 있었으면 테스 형한테 좀 물어보는 식으로 북한의 출산율 통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엄청 못 산다는데 아프리카처럼 못 살면은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느나요? 식량도 부족하다고 북한이 그러는데 이런 통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통계도 현재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경제력과 그다음에 인구, 그 출산율 요거 진짜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근본 원인이 뭐라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체제가 틀리니까. 저는 그 생각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표현도 제가 좀 매몰차게 해봅니다. 혹시 출산율 저하를 국가 소멸로 진단하는 것 자체가 원가 세계에 세뇌되어 있어서 문제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왜냐면은 이게 그 인구 증가라든지 산업 사회가 되면서 산업 인력이 필요했으니까 애를 많이 낳았어야 되고 그걸 공급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급도 많이 올려주고 결혼하시고 그 다음에 자식도 많이 낳아서 산업 노동력을 키워야 된다. 어떤 영국 영화를 보면은 아니 그 미국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어떤 시골고 광산 마을에 애들이 그 로켓 취미를 붙여가지고 했는데 결국 걔네들이 아버지는 너는 나와 같이 똑같이 광산에서 광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광부하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도시에 가서 아니 걔네들은 그래서 그 로켓 시험을 해가지고 나중에 나사에 취직하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한 표현이지만 똑같은 얘기를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로 한국이 이 최저 출산율을 내는 이유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왕펑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듯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본다 이거죠. 중산층이 되면은 애를 많이 낳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 이 그 최빈층이나 이런 아프리카나 왜 인구 출산율이 많냐 그러면은 동물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제가 전에 표현해 봤는데 우리나라 동요에 기찻길열 오막살이 아기 잘도 잔다. 이런 얘기는 뭐냐? 그 기찻길엽의 오막살이는 다 판자촌이죠. 뭐 그런 거 어렸을 때 그런 풍경을 많이 봤는데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이 문화생활도 못하고 뭐 하는데 밤에 불 끄고 나면은 생각나는 게 뭐 있겠냐 이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유아 사망률이 높았을 거예요. 못 사는 나라들은. 그러면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애를 많이 낳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만 하면은 동물도 새끼를 안 낳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토끼 빼놓고 아니 토끼는 먹을 게 많으니까 정한 그 생식 능력이 번식력이 많다는 얘기는 또 이런 것도 있죠. 이 초식 동물이니까 먹을 게 많고 대신 뭐냐? 육식 동물한테 잡혀 먹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은 겁니다. 번식률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식 동물로 해서 이 최고위 이 말하자면은 동물이 되면은 에, 예를 호랑이나 사자나 그렇게 새끼들을 많이 낳는 게 아닙니다. 호랑이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게 비유를 하면은 맞지 않겠냐? 아, 그래서 저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남한이라는 땅이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5천만 아니었을까? 우리나라 땅의 70%가 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산업사회 만들고 공장을 짓는 데면은 그 30% 땅에서 해야 되고 그 땅이 부족하니까 간척지도 만들어서 땅을 넓혀야 되는 상황까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데 일본은 80%가 산이 되거든요. 거의 우리보다 더 이 평지가 적은 나라인데 이제 땅이 넓으니까 현재 1억 2천만인가 그런 인구까지 수용하고 있는데 일본도 그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닌가. 그렇다면 해결책은 출산율이 문제라서 인구를 더 낳아야 된다는 게 목표라면은 그렇다면 영토를 넓혀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본이 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뭐 그런 측면으로만 봐서는 곤란하겠지만은 또는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경제 강국의 그 산업 고도화도 가능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토를 넓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방법론의 문제 하나는 제가 말로는 표현 안 하겠습니다만 이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 말하자면 특이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하는 도표화해서 얘기한다면은 세상의 모든 지배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의 계층 구조를 본다면은 옛날에는 이 정삼각형 정도로 해서 3등분 정도 딱 됐었는데 균등 등분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 양극화에 의해 가지고 중산층이 쭈그러들고 그다음에 상류층은 소수이지만은 부의 소유 구조는 이렇게 뭐 역전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상류층이. 그런데 이번에 아까 소개한 거에 이제 코끼리 그게 나오는데 코끼리 중산층이 좀 출산율이 소득률이 떨어지고 출산율도 좀 떨어진다. 이런 게 발견이 됐다 이거예요. 이 연구한 결과가.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러면은 중산층이 부의 소유 구조 이 증가율 소득 증가율로만 얘기를 했을 때 절대 금액은 많다 하더라도 이 증가율은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또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른 목걸이 경제에서 이렇게 꺾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이 안정된 나라는 이렇게 잘라서 중산층이 많고 부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실로는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일론 머스크가 그 세계 이 재벌 아니에요? 최고 부자고 다자녀를 상징하고 있죠. 열 몇 명이나 되고
그리고 중산층으로 하여금 애를 낳지 않게 하려면 왜 중산층이 애를 많이 낳아서는 안 되냐? 그런 거에 또 그 이 음모론 같은 얘기가 있죠. 그래서 중산층의 그 폭이 줄어들었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죠. 탑에 있는 자들은 알고 있다. 중산층이 너무 많아지면 지배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그 이 민주주의 혁명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결국 중산층이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해서는 중산층이 많으면은 골치 아파. 그러니까 쟤네들을 뭔가 다시 하류층으로 내려보내야 돼. 그건 많이 배우게 해서도 안 돼. 너무 똑똑해져서도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죠. 그 탑이 저는 그 산업 세력도 있지만은 글로벌 근육 세력으로 또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중산층을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한다. 이런 얘기고요. 요거는 뭐 조금 분야가 생뚱 엉뚱 발랄을 하지만은 이제까지 이런 그 이 도형을 그린 것은 서구 사고 방식에 의한 거지만은 우리나라의 삼태극으로 한다 그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요 땅이요 라는 노래 그 가사처럼 다 돌고 도는 인생인데 이런 어떤 철학적인 의미로 또 다가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좀 납니다. 좀 요거는 너무 좀 이상향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어요. 중국과 미국의 경제전쟁은 좋은 일이었다. 에서는 어디에 문제가 있냐?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의 주장인데 이, 이 코끼리 곡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중산층의 그 추세가 이렇다는 얘기죠. 그 소득 그 증가율이. 근데 이제 그 신흥국 아시아의 신흥국 정도 중상층들은 워낙 그 이 소득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높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요 선진국 에서의 그 이 부유층은 이렇게 확 높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끼리 닮았다 그래서 코끼리 곡선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아마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중산층이 더 확대가 안 되도록 하는 뭔가 움직이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그 시스템적인 룰이 있지 않겠냐. 이런 음모론 같은 얘기를 좀 해봅니다. 아니면 아니면 소설을 쓴다? 추정은 그래도 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근거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자본주의를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나눴대는데 뭐냐, 리버럴 능력 자본주의하고 정치적 자본주의 두 개로 나눴는데 자유민주주의 이런 얘기 없어요. 자본주의로 얘기할 때는. 그래서 능력주의에서 의미하는 것은 그 이런 겁니다. 그 이 법적 제한과 장애가 없다는 거다. 그러니까 합법이라는 의미로 모든 일을 해내면은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은 어, 무도덕, 부도덕한 것도 패스가 되는 게 자본주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자본주의라는 것은 딴 말로 하면 국가 자본주의라고 그러는데 중국이 상징같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국이 먼저 했다기보다는 중국의 경험이 다른 나라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라는 것이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도 지금 이제 인구가 줄잖아요. 줄기 시작했잖아요. 왜냐? 어느 정도 경제가 올라갔다 이게요. 그러니까 도시 쪽에서 농국민들이 도시 쪽에 그 많이 몰리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그런 그 이 세계은행 출신인 이코노미스트의 그 얘기를 들어봐도
뭐 어떤 진단은 하고 분석은 하지만 해결책을 크게 내놓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아니고 우연히 머리 좀 식힐 겸 해가지고 유튜브 영화를 봤는데 이주의 영화라는 그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 영화를 했는데 그 줄거리를 제가 이렇게 간단히 요약을 했어요. 근데 줄거리를 설명을 하는 게 그 이 유튜버가 하거든요. 아, 그 대화하는 내용도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유튜버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해석한 그런 내용도 여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럴 능력 자본주의의 예가 아니겠느냐 이 영화 자체가 돈을 그 어떤 대기업 그 다국적 기업에 300억 비자금을 털었는데 비자금이니까 깨끗하지 못한 돈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받아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비공식적으로 돈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결국 돈을 안 주고 해결하는 돌려주지 않고 해결하는 그런 거로 결론을 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 아내와 자식은 환멸을 느껴가지고 떠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이 변호사인데 원래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아니고 민사소송 이 변호사인데 아버지가 자꾸 욕을 하니까 아버지를 무죄를 시키려고 노력해서 변론의 변이 뭐냐 그러면은 일반 직장인으로서 사회계약을 준수한 혜택을 거둘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시스템에 의해 처참히 버려졌고 그 시스템이 아닌 알랭을 심판하고 있다고 배심원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해서 결국 이미 이 감옥에서 산 그런 시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당신은 자유요 하고 판결이 떨어집니다. 참 이상한 프랑스 영화였는데 그걸 딱 보니까 저런 게 그 이 도덕 이런 거로 얘기를 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저는 생각이 틀리는 게 뭐냐 그러면은 스킨 인 더 게임의 저자 월가의 현자라는 탈레브라는 분은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저지르면서 돈을 버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스킨 인 더 게임의 정신으로 가죽을 베껴서 형벌을 내리는 그런 정신으로 도덕률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좀 길게 벌써 길어졌는데요. 이 다음 장부터는 그 한번 읽어 보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제가 노코멘트 하고 넘어가는 거로 하겠어요. 우리 그 국가 생존에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인천공항까지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 한중 자유무역 협정이 2015년 12월 16일 날 발표가 됐는데 발효는 12월 31일부터 한다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말기하고 문재인 정권 시작할 때쯤 해서 그때 박근혜도 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어쩌고 중국하고 이렇게 친해다가 결국은 이 탄핵을 받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거 상징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은 한국, 중국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이런 질문, 지금같이 상황이면은 정치 외교적 상황이 변했을 경우에 대응책이 없는가? 그러니까 인천공항 면세점 그 입찰을 하는데 외국 자본은 안 된다든지 그런 어떤 특별 조항은 왜 안 되느냐? 무역협정 FTA 무역협정 때문에 그러냐? 뭐 미국도 IRA법 하는데 우리도 뭐 그런 거 어떤 이 행정 조치를 통해서라도 이런 걸 좀 국익을 위해서는 그 중국 자본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뭐 이 2월 28일 또 그 건설 노조가 또 이렇게 그 시위를 하는 내용이 있고요.
티크나이프 참수작전 공수전 특수전 공개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런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목은 안 썼습니다만은 반도체 가격이 추락하고 있다 하는 얘기고요. 요거는 우크라이나 그 이 벽면에 우크라이나의 작은 소년이 그 러시아의 이게 또 유도 그 그림으로 누가 그렸는데 이렇게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실질적으로 넘기기가 쉽진 않습니다만은 이런 상징적인 러시아를 무너뜨린다는 이게 우표로 나왔답니다. 벽화를 누군가 그렸는데 그리고 뭐, 이 토니 블링컨이 블랭켄이라고도 얘기했다가 뭐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그 방문해가지고 면담했는데 미국의 이익도 여기 많이 걸려 있고 우호관계 잘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크라이나를 그 주변으로 있는 나라들을 또 포섭해가는 그런 거로 돼 있고 사실 그 카스피해 쪽에 탱기즈 유전 이런 쪽에서는 미국의 그 엑슨 모빌 이런 데가 이미 그 투자를 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이 또 그 카자흐스탄에도 향후 주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 자, 기시다는 토마호크 400대 구입했다고 이제 또 표현이 나와 있고요. 독특하게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 출생년 원인 가지고 되게 고민을 했는데, 이 소련이 해체되면서 다들 이 독립을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경제는 서로 그 엮여야 됐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루브르 통화권을 무효화해서 자체 화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오늘의 이 전쟁 상태를 이루는 인가가 그때 시작이 되었다라고 어 그 이 전 경제개혁관리위원회 멤버인 이코노미스트 니시타니 메이시가 이렇게 얘기를 일본 쪽 전문가는 얘기를 했답니다. 의미 있는 원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